자, 마지막입니다. 유럽의 권력의 식민성과 유럽 중심주의입니다. 지금 앞에서 근대 세계체제, 근대 식민 세계체제의 등장,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출발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인식론적인 측면입니다. 유럽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런 근대성과 세계 경제에 어떤 바탕을 둔 유럽이 패권과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한 18세기 이후 이런 유럽 중심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메리카의 정복을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에서 식민성으로. 여기서 식민주의라는 것은 콜로니얼리즘이죠. 식민성이라는 것은 콜로니얼리티입니다. 콜로니얼리티. 콜로니얼리티 오브 파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메누엘 월러스틴하고 같이 논문을 썼다는 아니발 끼아노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주의라는 콜로니얼리즘은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서 시작돼서 어떤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예로 든다면 1820년경에 끝났죠. 1820년경에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고 식민주의는 종식이 됩니다. 그러나 식민성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종주의의 등장입니다. 이 인종주의라는 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아메리카의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움이라는 개념, 뉴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이것이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발전 혹은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발전이고 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리카의 정복이 가져온 역사적 사태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다시 재인식하고 재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성은 식민주의 종식 이후에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영역을 통치하는 위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식민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계 질서의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인종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인종주의는 최초로 종족성과 결부됐습니다. 종족성. 이 종족성과 결부되어 식민성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또 아니발 끼아노의 글을 하나 제가 인용했습니다. 인종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우월을 판단하는 자연적 원리로 받아들여졌고 자연적 원리라는 겁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차이를 성문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법률로 정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권력 모델이 된 인종 개념은 아메리카 주민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 주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아시아 인종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종차별이죠. 사실은 이런 그 인종차별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한 자본과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용문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우루과이의 언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민지 시대에는 화약만큼이나 인종차별도 필요했다. 200년 전 독일의 과학자 훔볼트는 피부색이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급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발언은 아메리카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대륙 전체를 아직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다. 라고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많은 어떤 정치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인종차별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가 유럽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근대적 의미의 인종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인도 노예일 수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로마의 장군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카가 유럽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근대적 의미의 인종 개념이 등장했고 이 근대적 의미의 인종 개념은 피부색이라는 이 생물학적 요소에 근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인종의 범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의 기원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우상학적인 관점에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했던 것들도 바로 이런 인종 범주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스페인 사람, 포르투갈 사람 이런 얘기들은 출신지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스페인에 태어났다. 나는 포르투갈에 태어났다. 이렇게 출신지를 의미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이 등장한 이후에는 메스티소, 혼혈인을 말하는 거죠. 유럽 사람과 원주민 간의 혼혈을 원래 메스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디오. 인디오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고 인도니까 인도 사람들이 인디오라는 개념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선주민들이죠. 인디오,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부터 노예 노동을 위해서 끌려왔던 흑인들 간의 인종적 차이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적이나 출신지가 아니라 신분이라는 것이요. 신분. 인종적 기준의 인종적 차이에 따른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을 크리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올이라고
크리올 이렇게 쓰나요? 스페인어로는 크리오요라고도 합니다. 유럽 혈통의 백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인종주의는 근대성을 지탱하는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체계로서 노예제가 사라진 뒤에도 근대성 안에서 다른 무수한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종주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492년 10월 12일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아메리카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인종의 날이다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종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모여서 혼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 같은 국가는 우리는 메스티소의 국가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스티소라는 혼혈 인종은 어떤 인종적 차별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여러 인종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주 우수한 인종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인종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레이셜 디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다라고 브라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다. 그러나 고치려고 노력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우린 인종차별 없다. 그런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구조적으로 뿌리 깊이.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종주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 분업을 위한 사회적 경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해 보면 피부색으로 그 사람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태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갖게 되고요. 피부색이 점점 어두워져서 아주 어두운 빛깔의 흑인으로 가게 될수록 사회적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활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문제인데 아프리카 흑인에게는 노예제, 그러니까 인종에서 얘기한다면은 인종의 맨 밑에 흑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그 다음에 혼혈인이라고 얘기하는 메스티소,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백인 크리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소수의 백인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배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에게는 노예제도가 적용되었고 원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제 노동이 부과되었고 계약 임금 노동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한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 개념에는 이 아프리카 흑인이나 원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메스티소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동력의 인종 집단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각기 분수에 맞는 소득 수준을 기대하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를 공급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이 피부색에 따른 인종이라는 장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 어떤 사회적 구조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종 집단 내에 분수에 맞는 노동력 훈련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자와 국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스스로 알아서 임금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피부색에 따른 그런 차별을 어찌 보면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종 집단화를 자연적 규범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직업적, 경제적 위계를 결정한다. 자연적 규범이라는 거죠. 이건 뭐 원래부터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억압이죠. 이런 인종주의와 경제적인 노동력의 위계질서화의 문제는 1970년에 정속이론,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온 이론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론입니다. 정속이론. 정속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그 세계체제 이론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세계를 나누고 주변부의 잉여 가치가 중심부로 이전되는 불평등 교역이라는 것을 밝혀낸 게 정속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열등한 대륙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과 중심이라는 불평등 교육 관계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메누엘 월러스틴도 아프리카 전공자였습니다. 그리고 월러스틴이 가졌던 의문이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가 원래 그런 구조적인 원천적인 문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이 종속 이론이 밝혀낸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 교육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이론은 종속 이론에 굉장히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속 이론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결정 요인들을 간과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속 이론가들에게 경제는 사회 분석을 위한 특권적 영역이었고 인종 문제는 무시되거나 계급이나 경제 논리로 환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시즘을 공부한 학자들은 이 인종 문제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급 문제만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는 이 인종 문제를 간과하고 계급 문제로만 분석하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그리오 하트가 공통체에서 쓴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식민성과 마찬가지로 아까 콜로니얼리티라고 말씀드린 거죠. 식민성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는 근대성의 내재적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이게 구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근대성의 내재적일 뿐만 아니라 근대성을 구성한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근대성, 식민성, 인종주의의 권력관계는
단 한 번도 단순히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상부 구조적 현상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종주의는 하부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피지배 주민들의 집단적 실존 전체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그들의 몸에 삼투되어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거죠. 삼투되어 내부에서 삶 형태를 재생산하는 물질적 장치다.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자기들 방식으로는 발견해서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착취하는 이런 방식은 첫 번째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었죠. 그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 이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의 첫 번째는 근대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성은 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근대성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대성을 떠받치는 어떤 밑바탕에는 인종주의라는 또 다른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어떤 인종주의가 밑바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메리카의 경우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이런 그 폭력과 합법적인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테크닉을 절묘하게 섞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온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전파가 됐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도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재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종교도 역사적으로 저질러지는 잘못을 뭔가 수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문제입니다. 이 유럽의 합법적인 정당성, 아까 말씀드린 근대성이라는 이 보편적 선, 이건 발전이고 진보다. 인류는 발전과 진보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의 밑바탕에는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개념 밑에는 직선적이고 불가역적인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불가역적인 시간 개념이 바로 진보나 발전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19세기보다는 20세기 사람들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기술적인 어떤 획기적인 발전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또는 기술적인 발전과 진보는 사실은 근대성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런 발전과 진보를 향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꾸로 가면 이게 전근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근대적입니다. 그건 아주 촌스러운 거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적 시간 개념이 발전과 진보 밑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동시에 동시대성의 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8세기 원주민은 20세기, 21세기 지금 현대인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에 여행 가시면 최신식 건물에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회사 같은 게 들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원주민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들이 만든 토산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죠. 그리고 그 건물에 금융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합니다. 똑같이 21세기 사람이죠. 그 원주민과 그 은행 또는 증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동시적으로 있는 동시성. 똑같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대인이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원주민은 18세기 더 거슬러 가서는 16세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대성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직선적 시간 개념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발전과 진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위계 질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시대성이 부정당하는 역사적 현상 속에는 아메리카의 정복, 공간을 식민화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까지 식민화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순환 개념이 연계돼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식민성의 토대이고 유럽 중심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개념적 고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는 있는 그대로 존재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세계사에 등장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메리카 사람들은 역사 없는 사람들로 취급됐습니다. 신대륙이라고 얘기했고 새로운 신자라는 것은 그 전부터 존재했던 대륙이었는데 구대륙 사람들이 신대륙이라고 붙였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대륙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잉카의 유적이라든지 뭐 마추픽추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들의 어떤 문화적 업적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술 또는 천문학은 16세기 유럽의 천문학보다 훨씬 더 정교한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역사 없는 사람들의 대륙으로 취급됐고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을 추종하는 식민지 크리올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여기 아까 크리올이라고 그랬죠. 이 크리올은 그러니까 유럽 백인의 혈통이면서 식민지 시기의 지배계급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계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시대를 살고 독립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지배계급이었던 사람들이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계급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서 있는 장소죠. 입장이라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서 있는 입장에서 근대성을 이야기한다면 근대성은 근대성이 아니라 근대성 식민성입니다. 그리고 근대 세계 체제는 근대 식민 세계 체제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을 통한 본원적 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자본을 자본주의로 이동시킨 것은 아메리카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러스틴과 끼아노가 그랬죠. 아메리카는 이미 있었던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발견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는 근대성의 탄생 시점을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시기, 즉 18세기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대단히 중요한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슬로건이 등장한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혁명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인간이 근대적 이성을 가지고 뭔가 자유를 향해서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몽주의 시기가 18세기이기 때문에 이런 18세기를 근대성의 탄생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대성은 이성과 과학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18세기를 계몽주의 시기라고 말씀드린다면 19세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9세기는 식민주의의 시대입니다. 유럽이 산업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통해서 아메리카는 그때는 이미 독립을 시작했던 때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세기의 식민주의를 이런 근대성의 탄생 시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계몽주의 근대성은 유럽의 독자적인 결과물이 되고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대성의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의 발견 시점이라고 얘기한다면 16세기까지 장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락시키는 이유는 식민성을 누락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럽 중심주의 시각에서 식민성은 근대성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나 일탈이며 근대성을 그래서 미완의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대성 식민성, 근대 식민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즉 라틴 아메리카의 구성적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성은 모두가 따라가야 할 최종적 목표가 아니며 식민성이 억압하고 배제시킨 현실을 드러내는 탈식민적 기획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체제의 관점을 구성적 관점에서 재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성찰을 통해서 근대성과 식민성의 모습을 온전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라틴 아메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근대 세계 체제 혹은 지금 전 지구적 세계화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